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또 FOMC가 끝나기 때문에 이분을 모셔서 자세하게 분석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 신원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뭐 금리 동결은 예상했잖아요. 네, 그쵸? 예상대로 흘러왔는데 저는 내용을 이렇게 싹 보면서 아니 언제나 말했던 데이터가 뭐 맞춰지면 분위기 되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시장이 해석을 되게 긍정적으로 네, 기다렸던 말을 했다. 뭐 이러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막 말씀 주신 음, 것처럼 기자회견은 좀 지겨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네.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 하느냐. 어, 그건데 사실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의 시점을 명확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시장이 궁금해했었던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대목들이 음, 있었는데 네. 직접적으로는 50bp 인하는 가능하느냐라는 50bp. 질문에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질문할 때 좀 크게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찔러서 더 네, 크게. 25bp 언제 인하할 거냐 하면은 음, 이제 데이터를 보고 네. 회의 때마다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음, 50bp 인하할 거냐라고 인하를 하게 되면 음. 50bp 인하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50bp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어, 거는 그럼 하면 25bp씩 하는 거고 25bp가 정말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한 것이고요. 야, 좀 더 뭐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네. 인플레이션만 보겠다라고 했었던 음, 그동안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게 기자회견보다 이제 성명문이라는 건 계속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음, 거기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예의주시한다라는 문구가 드디어 물가와 완전 고용이라는 듀얼 맨데이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시장이 생각했던 대로 물가, 고용,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고루고루 보고 음.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데이터가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고용 데이터 안에서도 다양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실업률 자체와 또 그 임금에 대한 시그널도 내려가고는 있어. 실업률 많이 높아지고는 있어 한다. 이게 명확하게 팍 우리가 진짜 100% 확신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약간 그 추세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네, 구간이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대체 연준이 몇 번 더 이 숫자를 봐야지 이거를 네, 금리 인하로 생각하는 거야? 라는 우리가 궁금증을 계속 갖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그림이 조금은 그래도 더 명확하게 그려졌다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도 이제 네. 역시나 던졌는데 음. 이제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문구가 성명문에 음. 있었고, 다만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은 여전히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물가의 오름폭 축소세가 이렇게 되면서 물가 안정 목표제로 가는 추가적인 진전이 더 있었다라는 음. 점을 명시했고요. 네. 발언 역시나 상당히 만족스러운 톤으로 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있죠. 항상 또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는 물가 오름폭 축소세,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음. 물가 고물가가 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안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음. 그러니까 조금 더 추세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겠다라는 것은 네. 결국 남은 7월 지표와 음. 8월 8월. 지표를 통해서 음. 물가의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조금 더 확인한 이후에 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던져줄 것으로 보여지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항상 데이터를 보고 한다라고 했는데 음. 지금 그동안에 최근에 6월 FOMC 직전에 그 5월 CPI가 나왔었고요. 그때부터 물가 지표들이 다 일제히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동시에 추세적으로도 가능성이 높고 8월달 잭슨홀 컨퍼런스가 월말에 있기 때문에 좀 꾸준히 이어진다라면은 8월부터는 거의 신뢰성이 있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해봅니다. 8월에는 FOMC가 없잖아요. 네, 대신에 이제 잭슨홀이 있어서 우리가 작년 잭슨홀은 좀 밍숭밍숭했는데 네, 재작년 잭슨홀이 되게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그렇었죠.
이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은 8월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거의 9월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고 있지만 8월에는 아예 쐐기를 박는 그런 이야기를 좀 기대하겠군요, 시장은. 그러니까 막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8월 달에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태도나 표정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의 신호를 제대로 던졌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난 8월에 잭슨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금리를 다 올렸고 사실 그 데이터에 근거했을 때에도 23년도 7월 말 딱 1년 전에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좀 지켜보겠다라는 조금은 그 경직된 부분이 풀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한다라면은 이번 잭슨홀에서는 뭐 완전히 우리 다음 달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은 아니지만 금리의 인하의 여건이 무르익었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신호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언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지금 인플레 100% 집중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인플레는 이제 좀 잡혔고 네. 다른 이제 고용 그런 관련한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좀 보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네. 이제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 네, 전자에 좀 가깝다. 네. 우리 이제 근거를 거의 다 확인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신호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성명문에서 물가의 레벨이 확실한 것은 2%대에 진입을 한 것이지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회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물가 이 하나만 무조건 보고 물가가 떨어지는 거 확신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후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물가에 의해서 그동안의 통화 정책이 긴축이 정당화가 되었다라면은 지금은 물가에 의해서 고강도 긴축 정책의 강도를 서서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데 인식의 궤가 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기자회견 마지막 즈음에 그 뭐 연준 이사들하고 어떤 뭐 식으로 대화를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의사소통.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 내부에서끼리 의사소통을 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시장은 FOMC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주요 연준 의장, 그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발언과 연준 이사, 부의장들의 발언들이 속속들이 전해졌을 때 시장의 영향력을 반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들 고려한다라면은 과거에는 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인사와 아직 보수적으로 보는 인사들이 혼재되어 있었다라면은 이번 이제 24년도 3분기부터는 그러한 측면들에서의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물가의 디스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고 다만 금리 인하를 당장에 이번 7월에 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은 레벨에 대한 부분도 약간 높은 데다가 이 내려온 흐름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트렌드, 추세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는 다소 미흡했다. 그러한 흐름들은 3분기 정도에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나서 9월 FOMC 때 판단해도 된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성명문도 항상 우리가 성명문 네. 나오고 나면 전월에 뭐 지난번에 FOMC와는 문구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항상 네. 분석을 하잖아요. 성명문 내용 중에 좀 가장 요 내용의 변화는 유의미하다 혹은 요거는 이렇게 바뀌었다.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짚어주신다면. 일단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의 문장 구성이 조금씩 달라졌고요. 네.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정책 결론은 동일했다. 결론은 동의. 근데 그 과정들에 있어서 근거와 우리의 정책 판단의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고용 시장에 대한 판단이 고용. 네, 상당히 좀 괜찮았었는데 네. 다만 이제 괜찮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있고 강했다라는 그동안에 잡게인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에 잡게인이 좀 moderate 조금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동안의 고용 시장의 과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경기와 함께 생각을 하면서 미국은 왜 이렇게 좋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졌었잖아요. 그런 측면들에서 이제는 그런 좀 의구심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고용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의 강세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물가에 대한 그 내용은 거의 비슷했는데 문장에 조금 단어들이 약간씩 변형이 되었거든요. 즉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물가는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 그런데 약간 좀 모자라네, 약간 더 높네, 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근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일 마지막 줄, 우리는 예의주시할 것임의 대상을 물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만 얘기를 하다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듀얼 맨데이트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듀얼 맨데이트가 결국에는 물가와 고용이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 양 측면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요인들을 예의주시할 것이다라고 한 점이 네. 그동안에 물가만 바라보고 물가만 우리가 잡힐 때까지 이 긴축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에서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본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경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유연해질 수 있는 연준의 입장, 이 성명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도 성명문 뭐 내용 다 보진 않고 그냥 해석된 기사를 네. 봤는데 다소 상승했다 해서 네. 이제 상승했다 이전 네. 표현에 비해서 좀 약간 하향으로 조금 약간 스탠스를 낮춘 거고 그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듀얼 맨데이션 그게 네. 이중 책무라고 네. 우리나라 네. 말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가 안정 함께 또 완전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의 양 측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부분도 그랬지만 이번 달에 왜 그럼 금리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경제가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여전히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연준에서 나오는 지역 연은들의 그 경제 판단하는 네. 베이지북이 아직도 좋습니다. 그 얘기도 있었는데 좋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다양한 것 많이 본다고는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장은 알고 있죠.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를.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자꾸 던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많은 걸 보고 있는데 네. 베이지북은 좋게 나왔지만 다른 지표들은 서서히 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한 개의 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 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중언부언과 같은 좀 지루했었던 기자회견으로 연출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도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금리 인하하면은 지금 시장은 이렇게 단기적인 환호를 하지만 늘 첫 금리 인하하고 나서 이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네. 것을 통계적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대선 코앞에 있고 네. 이런 불확실성도 있고 한 상황에서 그리고 시장은 이미 다 금리 인하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네. 들면서 이거를 우리가 9월에 한다라고 해서 이걸 단기적으로 올라간 걸 좋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 점이 가장 고민이죠. 네. 오늘 증시와 채권 시장 다 네. 좋았잖아요. 금리도 내려갔고 네. 증시, 나스닥 네, 회복해서 2% 급등하고. 많은 분들의 이제 미소를 자아내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을 했는데 네. 사실 항상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좀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네. 됩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국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들보다는 그동안에 높았었던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과 경기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경기와 고용이 과거보다 좋으냐라고 한다라면 안 좋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과 유동성의 통화의 완화적인 측면들이 부각이 되는 것들이 서로 상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금리 인하 한 번 한다고 해서 유동성이 팍 공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한 금리 인하 정책도 절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 기준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해서 중립적인 금리 정책으로 좀 되돌리면서 오늘 회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인데 그 근거가 물가와 고용이었고 고용에 있어서 경기 측면을 고려할 때 경기가 좀 쿨링 된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라면은 주식은 꿈과 희망 중에서 경기에 대한 부분과 기업의 이익이 같이 가게 되는데 통화 정책까지 이제 이렇게 되지만 그러한 측면들이 좀 반감이 된다라면은 반드시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요인만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이 좀 더 적절하고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부터는 좀 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라 하면 가장 크게 염두하고 계신 변수는 뭐예요? 이번에는 지금 이제 7월 중순 이후 워낙 스펙타클하게 미 대선판이 요동을 치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현 대통령이 너무 압도적으로 뒤지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영향력이 팍팍 올라갔는데 네. 요동을 치면서 정치적인 변수가 소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연준으로 포커싱이 집중이 되었단 네.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하 이렇게 고강도 긴축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한 적이 거의 없었고 인플레이션도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그걸 돌리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그 타이밍이 공교롭게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 대해서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재료는 호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난다라면은 이제 미 대선에 대한 흐름이 더 증폭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좋다 안 좋다를 논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네. 과거 데이터에 근거했을 때도 금리 인하를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조금 불안감은 없지 않아 있죠. 9월이 오면은 더 뭔가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사실 조금 걱정되거든요. 근데 네. 또 일각에서는 여름에 쉬고 이제 9월 가을부터는 시장이 다시 한번 좋아질 네.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서 이걸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전체적인 이런 뭐 흐름을 좀 보셨을 때 팀장님은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하세요? 사실 대선을 앞두고 네. 이 예측이 사실 조금 어렵죠. 어려운 상황인데 네. 대선을 소화하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온기에 대한 재료들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이제 정책에 대한 판단이 일정 부분 끝날 타이밍이 그쵸. 11월 중순부터 네. 나타날 것이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추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좀 악재가 눌러지면서 호재가 급부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상대적인 호재의 악재에 대한 우위 국면이 좀 펼쳐지면서 위험 자산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증시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과 기업 이익의 증가세가 필요하겠고요.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쭉 갈 수 있다라는 네.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도 금리 인하가 되어서 2%대까지 연준의 기준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지금과 같이 내려간 시장 금리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만약에 보험성 금리 인하와 같은 올해의 성격이 내년에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라는
그 재료는 금방 사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미국뿐만 아니라 어제 BOJ에서는 네. 금리 인상을 했어요. 네. 0.25%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이제 BOJ에서는 그동안에는 워낙에 뭐 상황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어 이런 스탠스로 좀 바뀐 것 같은데 요건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가장 핵심은 그동안 우리가 일본 여행들 폭증을 했지 않습니까? 엔화 네. 때문에 엔화가 워낙 저렴해서 국내 가는 것보다 일본이 더 좋다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네.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음. 그 부분은 일본 경제의 고민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의 엔저를 통해서 일본 성장과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왔다라면은 일본 엔화, 달러 엔 환율이 160엔에 근접을 하게 되면서 엔화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죠. 특히나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엔화로 인해서 이제 물가 상승 압력 어제도 얘기했지만 엔화가 가장 큰 리스크였고 이렇게 엔저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그 물가 전망치가 상향이 되었는데 추가 상향이 된다라면은 이제 임계점을 넘는다라는 이제 신호로 해석하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16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까지 올렸는데 핵심은 뭐 물가 이런 것보다 이제 엔저가 더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0엔은 마지노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릴 필요가 있다라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여지나 150엔을 돌파해서 160엔을 간 한 4, 5개월의 시간 동안 네.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있었고 일본의 고민들이 여지없이 노출이 되었고 네. 헤지 펀드들의 숏배팅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좀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올 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그때도 이제 금리 인상 한번 했을 때 네. 이제 엔저의 시대는 저문다.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엔화 투자하신 분들 최근 1, 2년 사이에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0.25까지 올리면 좀 달라지나요? 그거 금리 레벨보다 네. 결국 그 당시 말씀 주셨던 작년 올 초 네. 엔화가 더 떨어졌던 이유는 네. 국채 국채 매입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금융 완화 정책 계속 할 거야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올렸지만 0.1로 네. 금융 완화 정책은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 아하. 이 금리에 의한 부분들은 좀 미미했었고 네. 그런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극대화시켰던 부분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쟤네들 과연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그 확신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네. 이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의 흐름 또한 엔화의 숏 압력으로 좀 자극이 되었었기 때문에 되었는데 어제 보신 것처럼 드디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2025년 1분기부터 매입액의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금리 인상과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규모 축소가 동시에 나온 점은 엔화의 추가 절하보다는 이제 절상으로 갈 확률이 높겠고 여기에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같이 묶이게 되는데 결국 쉽게 말씀드려서 엔화 아시아 통화인 원화, 위안화 모두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시장의 예상을 깨고 인상까지 했는데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라는 것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엔화의 움직임 이제 더 이상의 엔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회복되는 네. 그러한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일본 시장으로 어떻게 자금이 좀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걸 지금 뭐 당장의 금융시장의 흐름을 네. 그 이번 엔에 관련된 부분으로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에는 엔화 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선호도가 좀 높았었죠. 그리고 왜냐?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 점이 가장 핵심이었고 네. 다른 나라들은 다른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은 긴축 통화 정책을 했었는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신호가 왔고 이미 작년 연말부터 일본 GDP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처럼 일본
자산에 대한 끊임없는 그 우호적인 시선들이 좀 일부 걷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니즈도 조금 약화가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일본 당국의 입장에서도 엔저는 막아야 되는데 외자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기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뭐 이번 통화 정책으로 일거에 뭐 끊어낸다 아니면은 계속 한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아마 이번 정책은 제일 중요한 엔화를 좀 방어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동시에 흐름들을 보면서 그에 대한 코멘트들이 좀 수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FOMC 그리고 BOJ가 끝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보다 이웃나라 일본 네. 그리고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FOMC 하는 거를 더 우리가 눈여겨 보게 된 지 거의 한 2년 정도가 됐죠. 그러게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 물가 사실 얼마인지 모르는데 미국 CPI가 얼마가 나오는지 뭐 네. PC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챙겨가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참 필요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또 어떤 이벤트에 주목해야 되는 지금 뭐 실적 시즌 여러 가지 통화정책 회의 계속해서 병행해서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네. 앞으로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미 대선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대선 또 대선. 네. 대선에 대한 부분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공식적인 후보로의 임명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그전에는 아무나 상관없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 혼란스러우니까 정해지면 나와라 했는데 이제 정해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후보자 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지지도와 함께 지지도가 올라간 후보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네.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그 믿었지만 불안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오늘 경감이 되었고 네. 이제는 경제 지표가 안정적으로만 나와주면은 9월 금리 인하의 꼬리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불안한 게 만약에 또 무슨 이상한 지표가 나왔을 어디서 때 꺾이면 그렇게 네. 되면 이제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와, 또 늦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근데 11월에 대선도 있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네. 그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일관되게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경제 지표, 통화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들이 나온다라면은 시장의 흔들림은 제한적이되 대선이라는 변수가 다시 6월 말 7월 초에 있었던 것처럼 8월 달에도 나올 가능성은 좀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뭐 트럼프를 앞질렀다 이런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이제 들썩들썩 하고는 하는데 한 달 사이에 과연 9월 FOMC 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 그 명분이 되는 주요 키워드가 중요하다. 네. 경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원하는 그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관련한 숫자가 맞아서요. 근데 또 그거를 다르게 안 좋게 해석하면 고용 열기가 쉽고 네. 그러면은 이거 경제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는데 또 그에 맞는 이제 끼워 맞출 만한 좋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르고 다른 네. 게 지금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으니 네. 대부분 시장 참가자를 반기고 있으니 근데 이걸 경기가 안 좋다고 또 해석을 안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흐름들은 서서히 미국 경제가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사이클상으로는 이제 서서히 업사이클보다는 다운사이클에 점진적으로 네. 다가간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그럴 때일수록 자산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좀 더 명확한 냉철한 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며칠 사이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네, 계속 그렇죠. 7월 중순부터 이거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내용이 뭐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 소식이 들렸어요. 네, 어제 그랬죠. 그러면서 또 이게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이란 네. 수도에서 이런 네. 일이 생긴다는 자체가 그러니까요. 영화 같은 일이면서도 믿기지 않는데 음. 뭐 당연히 하마스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네. 이란 역시나 뭐
자국의 국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그쵸. 그냥 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뭐 거의 100%라고 본다라면은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부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유가가 4% 정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보였는데 또 갑자기 유가 올라가네. 다행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없을 때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변수들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상수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타 변수들보다는 좀 낮아진 것이 지금 21세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특히나 2020년대에 들어서 네. 중동에 관련된 뉴스가 없었던 기간보다 있었던 기간이 더 많았어요. 항상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미국 경제, 연준, 물가 거기에다가 국제 지정학적에서 중동에 대한 비중이 요즘은 미국과 대척점을 지고 있는 국가나 세력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발 지정학적 변수에 대한 부분은 상수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조금. 좀 마이너해졌다라는 데 안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늘 있었던 이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이거를 좀 크게 해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변수가 없을 때 또 이런 뭔가 전쟁 이슈가 또 부상하면은 네. 시장을 또 끌어내리게 하는 원인 혹은 그렇죠. 이제 뭐 유가 네,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한 번에 4%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물가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러다가 유가 때문에 또 다시 발발하는 이런 인플레이션 네.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할까 봐. 여름에는 이제 상품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이 네. 계절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죠. 에너지 그쵸. 사용량이 좀 늘어나고 음. 그런 측면들에 있는데 여기에 지정학적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나온다라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시장에서는 정말 갖가지 이유를 계속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FOMC라는 큰 산 하나 더 넘었습니다. 8월 사이에 부디 평화가 찾아와서 더 이상의 중동발 불확실성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OMC 끝난 이야기 자세하게 해석 들어봤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상상인증권 신월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